영원한 피난처를 찾지 말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어려운 시절 만난 붓다의 이 문구는 두고두고 큰 위로가 됩니다. 견디기 힘든 날, 세상에 오롯이 혼자 남겨진 듯한 날,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날, 그런 날에는 애써 큰 것을 찾지 말고 손톱만큼 작은 희망이라도 나를 붙잡아줄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다. 이름이거나 얼굴이거나 이유이거나 핑계가 되어주는 놓을 수 없는 것이 가슴에 남아있기 마련이죠. 그것을 잡읍시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 첫 곡은 The Neighborhood, Pretty Boy. Even if my heart stops beating, you're the only thing I need. With me. Even if the earth starts shaking, you're the only thing worth taking. With me. Even if the sky's on fire, got you here, it's alright. If it's all over, I'm taking this moment. Ooh, with me. Pretty boy, you did this with me, boy. Now it's all about to end. Baby girl, look where we made it, girl. Now we're falling as long as I got you. I'm gonna be alright. As long as I got you, yeah. I'm not afraid to die. I'm alright. Even if my heart stops beating, you're the only thing I need. With me. Even if the earth starts shaking, you're the only thing worth taking along. With me. Even if the sky's on fire, got you here, it's alright. With me. And if it's all over, I'm taking this moment. Wherever I'm going,
네, 더 네이버후드의 프리티 보이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첫 곡으로 보내드린 이 네이버후드의 프리티 보이는 아주 로맨틱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인데 요즘 지니 씨가 이 네이버후드의 더 네이버후드의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선곡해 봤고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31번째고요. 영화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자, 간만에 힌트 나갈게요. 맞춰보세요. 20세기 가장 사랑받은 여배우이자 패션의 아이콘이자 우아함과 자선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영원한 우리 마음속의 공주님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이 정도 힌트면 영화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녀죠. 로마, 티파니, 지방시, 세기의 연인 등의 몇 가지 단어로 유추된 한 사람.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우리 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20세기의 아이콘, 세기의 연인,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주요 출연작과 함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31번째 영화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 출생인데요. 생전에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그 인도주의적 삶을 실천함으로써 마더 테레사와 같은 이미지로 여전히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죠. 또 아카데미상, 또 에미상, 그래미상, 토니상을 수상하였고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0명의 스타에서 여배우 부문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우아함과 청순함으로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을 것만 같은 그녀이지만 사실은 매우 가난하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헵번이 6살 되던 해 부모가 이혼하였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으로 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 최종 학력이었음에도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구사할 정도로 아주 똑똑했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흔히들 오드리 헵번의 성공은 외모가 다 했다라고들 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소리죠. 사실 잘 살펴보면 헵번은 그리 완벽한 미인형은 아니라고 해요. 작은 얼굴과 대비되는 지나치게 큰 눈과 또 너무 올라간 입꼬리, 입술은 이 사진 촬영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저 방금 침 삼키는 소리 크게 났죠. 네. 당황했어요. 제 의견이 아니고 그 당시 사진 이제 촬영 기자라던가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요. 네. 그런 너는 미인형이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네. 전 미인형도 아니거니와 저는 오드리 헵번이 완벽한 미인형이라고 진 씨는 생각합니다. 네. 여튼 헵번의 진정한 성공과 매력은 이 칼빈주의적 철저한 신앙과 영혼의 숭고함, 거룩함, 또 내면의 성숙한 인간미,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아름다운 미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어린 그 헵번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에서 튤립 구근을 캐먹고 전쟁터의 빈집에서 상한 식재료들까지 먹어가면서 언제 폭격을 맞을지 알 수 없던 전쟁터 속에서 현재 유니세프의 전신인 UN 구제부흥 사업국을 만납니다.
이 단체는 그 전쟁터의 어린이들에게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해 주었는데 어린 그 햇번은 그 영양식을 먹고 꺼져가던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연기와 발레를 배워 배우가 된 이후에도 당시 영양실조 후유증으로 인해서 각종 만성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돼요. 네. 어른 돼서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보양식 먹고 보양 먹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렸을 때 잘 먹는 게 평생 간다고 하는 어르신들 말씀이 딱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녀의 아들 도티는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밝고 유쾌한 분이었어요. 외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죠. 평범한 어머니기도 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대본 연습을 하는 등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보여주었답니다. 1988년 유니세프의 국제 친선 대사로 임명된 햇번은 화려한 배우로서의 길을 접고 어린 시절 유니세프로부터 본인이 받은 도움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 떠나죠. 세계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곳엔 오드리 헵번이 늘 중심에 있었고 또 유니세프 구호팀과 함께 수단, 케냐, 온두라스, 소말리아 등 12개국을 방문하면서 영양실조 치료식, 식수, 백신, 치료제 등의 구호 물품을 전달합니다. 헵번이 유니세프와 마지막으로 간 곳은 8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던 소말리아였는데 이 부서질 듯 아픈 몸을 이끌고 여정 내내 아프리카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계속하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소말리아 방문 후 몸에 심각한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은 헵번은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이어 큰 수술을 받지만 이미 암세포가 몸 전체로 퍼진 상태여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1993년 1월 20일 20세기의 아이콘이자 세계의 연인이었던 오드리 헵번은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웠던 생을 마감합니다.
조르주 페레리의 로마의 휴일 OST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2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2부에서는 그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3편을 도슨트 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화는 뭐 오드리 하면 로마의 휴일이고 로마의 휴일 하면 오드리죠. 이건 뭐 2차 방정식 공식 마냥 딱 떨어지는 정답입니다. 정답. 로마를 방문한 앵공주는 어느 날 밤 몰래 대사관을 빠져나와 우연히 미국인 기자 조를 만나죠. 그레고리 팩이죠. 네. 그와 함께 하루 동안 로마 시내를 투어하죠. 자유를 만끽하죠.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너무 단순하고 뻔해서 새로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로마의 휴일의 서사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을 정도로 당시만 해도 꽤나 매력적인 소재였던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이 될 정도니까. 네. 로마의 휴일은 오드리 헵번을 단숨에 할리우드의 스타 바늘에 올려놓은 작품이기도 한데 당시 인기 배우였던 그레고리 팩과 호흡을 맞춘 무명 배우가 이 할리우드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쥐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겠죠.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이 오드리 언니가. 네. 헵번의 영화 데뷔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울 때 우리 오드리는 영화계에 출사표를 던진 거죠. 런던에 거주하고 있던 그녀는 오랫동안 해오던 발레를 그만두고 코미디 뮤지컬 무대에 오르면서 단역으로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영국 영화 더 시크릿 피플에서 발레 무용수 역으로 첫 주연을 맡게 되는데 런던 파라마운트사의 제작 부장이 그녀를 이 로마의 휴일 주연 배우로 제안한 것은 이 작품이 상영되기 전, 그러니까 랩터 인 파라다이스에서 담배 피는 소녀로 단 30초간 출연한 헵번을 본 후라고 합니다. 담배를 얼마나 잘 태우셨길래. 네. 사실 저 예전에 잠깐 이제 연극에 좀 기웃거렸었는데 연극판에 네. 또 옛날 얘기 나오네요. 첫 제가 맡은 배역이 담배를 피는 씬이었어요. 첫 그 씬이. 근데 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불이 붙지 않고 꺼지고 하는데 이제 연습을 어쨌든 했어요. 해서 딱 무대에 올랐는데 라이터를 딱 켰는데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세 번, 네 번 하다가 불이 붙었어요. 이제 불이 붙고 나면 담배를 깊게 한번 들이쉰 다음에 후 하고 뱉고 대사를 이제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이 안 붙는 데서 이미 당황했잖아요. 담배를 후 들이마시는데 정말 들이마시는 순간 바로 이게 이제 재채기 콜록콜록 기침이 네, 기침을 연신하느라 대사도 못하고 이제 망했다. 지난 첫 공연이었는데 첫 공연을 그렇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담배 피는 씬을 그래서 망했다 했는데 딴소리 했어요. 잠깐 또. 이 공주 역에는 미국식 악센트가 없고 또 공주 교육을 받았다고 느껴질 만한 우아한 그 분위기의 배우가 필요했는데 그녀가 딱이었던 거죠.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난 헵번은 자라면서 이 프랑스어를 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영국과 네덜란드 국적이었기 때문에 영어와 네덜란드어까지 자연스럽게 섭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와 이탈리아, 독일어까지 무려 6개 국어를 할 만큼 언어에 능통했죠. 유럽 대륙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덕에 영국 계급 체제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고급스러운 억양을 갖게 되었고 음성은 명쾌했으며 이 발레로 다져진 몸짓에는 기품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아미, 교양미, 기품미, 품격미, 격조미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이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을 다 이제 지니신 거죠. 실제로 저 이제 진희 씨가 생각할 때 이 그 어떤 예쁘다, 귀엽다, 섹시하다 요런 거는 사실 조금만 노력하고 갈고 닦으면 학문을 수양하듯 갈고 닦으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예쁘다, 귀엽다, 섹시하다 요런 분야는 이런 영역은. 그런데 이 뭐 우아하다거나 뭐 교양미, 깊음미, 품격미, 격조미 뭐 요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얻어지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타고난 뭔가 그 타고난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햇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그 격조 높은 우아한 그 공주님의 품격이 그 아우라가 이 몸 전체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고나 할까요? 뿜어져 나온다고나 할까요? 예, 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런 아름다움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만큼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외면으로까지 그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감독이 처음 캐스팅을 시도했던 배우는 관능적인 매력으로 유명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다고 합니다. 테일러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햇번의 앵공주는 당시 선호되지 않았던 마른 몸 또한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앵공주가 로마 시내 미용실에서 충동적으로 깎아제꼈던 그 쇼컷의 헤어스타일과 소매를 걷어올린 블라우스 그리고 또 허리를 강조하는 A라인 스커트, 뿔스커트죠. 뿔스커트와 또 목에 메고 다녔던 그 뿌띠 스카프, 네, 스카프까지 이른바 햇번 스타일을 세트로 전 세계에 유행시키면서 그야말로 강타를 하죠. 이로써 노마의 휴일은 새로운 헐리우드 스타이자 유행의 새 아이콘을 탄생시켜버린 기념비적인 작품이 됩니다. 로마의 휴일의 촬영을 끝낸 햇번은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 콜레트의 소설인 지지를 원작으로 한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순회 공연을 다녔고 이후 선셋대로 또 뜨거운 것이 좋아 또 잘 알려진 빌리 와일더가 메가폰을 잡고 또 필립 루아르를 대표하는 배우였던 이 험프리 보카드와 함께한 영화 사브리나로 캐스팅이 됩니다. 햇번은 부유한 롱아일랜드 가문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의 외동딸인 사브리나로 등장을 하죠. 어린 사브리나는 이 가문의 사고뭉치 둘째 아들인 데이비드, 그러니까 윌리엄 홀든 역이죠. 데이비드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는데 이를 걱정스럽게 여긴 아버지가 그녀를 파리에 있는 요리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파리에서 2년여의 시간 동안 사브리나는 자신감 만렙 장착한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합니다. 그것이 표현된 영역이 바로 패션인데 파리에서의 장면들과 또 이 롱아일랜드에서 돌아오는 장면에서 사브리나는 프랑스 디자이너인 지방시가 만든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햇번이 감독에게 직접 제안을 한 것으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배우에 대한 의상 협찬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어쨌든 또 이 어려운 걸 또 해내는 우리 드리드리 오드리 언니. 특히 그 햇번의 길고 가느다란 다리는 시크하게 다리가 또 이 지방시의 옷을 아주 시크하게 소화를 해냈는데 복숭아뼈가 보이는 길이의 그 팬츠와 플랫 슈즈는 이후 사브린느 팬츠와 사브린느 슈즈라는 명칭으로 굳어져서 불릴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뭔 패션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해봐봐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지 몰라요. 지방시고 서울시고 저는 모릅니다. 이후 지방시는 햇번이 출연하는 모든 영화에 의상 협찬을 했고 햇번은 지방시의 영감을 불어넣어준 이 뮤즈가 되죠. 한편 이 영화에서 사브리나가 파리에서 돌아온 후 이 파리행 배는 삶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또 변화없는 삶으로부터의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하네요. 햇번 하면 사실 로마의 휴일의 앵공주와 더불어 이 새벽녘, 티파니 보석상 앞에 서서 블랙 원피스에 선글라스, 또 화려한 장신구를 치장한 채 커피와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속 그 홀리를 빼놓을 수 없죠. 마치 TV 광고 같기도 하고
화려한 패션과 길거리 식사의 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이 초현실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프닝 중 하나일 겁니다. 헵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영화는 뉴욕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부유한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 고급 창부 홀리와 같은 아파트에 들어온 가난한 작가 폴, 그러니까 조지 페파드가 맡은 역할이죠. 이 폴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원작자인 이 트루먼 카포티가 애초에 이 홀리 역으로 염두에 둔 배우는 마릴린 먼로였다고 합니다. 네, 섹시 아이콘이죠. 헵번 역시 이 역할을 별로 그렇게 썩 내켜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핑크팬더 시리즈로 잘 알려진 이 영화의 감독인 블레이크 에드워즈는 오프닝 장면을 찍은 후 바로 이 여자가 내가 찾던 홀리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죠. 아주 굉장한 매력의 홀리 탄생을 예감한 것인데 예감 적중이었죠. 한마디로. 수수한 차림으로 비상계단 창틀에 걸터 앉아 기타를 치면서 문리버를 노래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 영화의 시그니처가 됩니다.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장면을 한 번쯤 안 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네, 장담합니다. 헵번이 편안한 연기를 끌어내도록 할리의 그 성격을 정화시켜주는 장치로서 도입된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도시적인 세련미와는 어울리지 않는 곡이긴 하지만 할리가 시골 출신의 여성이라는 배경을 암시해주는 동시에 그녀가 가진 순수함과 또 천진난만함을 드러내주기도 하죠. 헨리 맨시니가 작곡한 문리버는 이후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그래미상 올해의 음반에도 선정되는 등 영화의 주제곡을 넘어 오드리 헵번의 넘버가 됩니다. 음악 듣고 가자는 얘기죠, 이건. 카롤라 브루니가 부르는 문리버, 그리고 영화 사브리나의 OST 장밋빛 인생 두 곡 듣고 올게요.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that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OST인 카롤라 브루니가 부른 문리버, 그리고 영화 사브리나의 OST 중 장밋빛 인생, 두 곡 듣고 왔습니다.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 헵번은 생전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명언과 또 어록들을 남겼는데요. 헵번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줬던 그 시와 어록들을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추억하면서 들려볼게요. 나는 우리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는 당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란 것을 말이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전부이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마라.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아무리 도망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은 한 세대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노동 착취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지식, 기술과 자신감을 줌으로써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제3세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삶은 파티이다. 그렇기에 그에 맞는 옷을 입어라. 화장품은 당신의 외면만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면이 추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단 화장품을 먹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의 성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일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희망을 가지는 것뿐이다. 나의 삶을 통틀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던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당신이 죽는 그날일 것이다. 나는 나의 삶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 삶에서 내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 당신도 알겠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봐라. 당신은 길을 건너갈 때 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결국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공동의 죄책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의 책임에 대해서는 믿고 싶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네, 여기까지 오드리 헵번이 남긴 명언과 어록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헵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재조명된 사실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드리 헵번의 사망 원인이 최근 매체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1992년 소말리아 방문 이후 복통을 호소했고 초기에는 아메바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대장암 판정을 받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1993년 1월 20일 향년 63세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헵번은 키 168cm에 체중 39kg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런 저체중이 그녀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망 당시 복부에 점액이 가득 차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우연히 그 헵번 관련 검색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자면요. 당시 헵번은 그 대장암 진단 후에 3개월 만에 사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심각한 오진이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1992년 62세의 헵번은 몸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소말리아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이후 악화된 증상을 호소하죠. 건강검진 후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아메바에 감염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의사가 진단한 이 아메바 감염증은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아메바에 감염돼 장애, 염증을 일으키고 설사병을 유발하는 병인데요. 의사는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던 오드리 헵번이 현지에서 이 아메바증에 감염됐다고 추측을 한 거죠. 헵번은 아메바증 약을 처방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악화되었고 결국 LA의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장암 진단과 3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받습니다.
대장과 자궁까지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지만 수술 한 달 후 63세를 일기로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일을 두고 일간에서는 그 대장암 진단 전에 아메바증을 오진받은 일과 소말리아에 가기 전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이제 의문점을 제기했죠. 헵번이 진단받은 이 암은 1년에 인구 100만 명당 1명에 한 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희귀암이었다고 합니다. 맹장의 끝 충수에 생기는 점액성 그 종양이 터지면서 암세포가 복막에 퍼지고 장폐색과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대장암은 아니었지만 소말리아에 가기 한 달 전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점이 사실 의문으로 남고 또 매우 안타까운데요. 사실 90년대 초 당시 그 대장 내시경 기술로 이 좁은 충수에 생긴 종양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니 매우 안타깝지만 달리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헵번은 청소년 시절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15세의 나이에 반나치 활동에 가담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도 합니다. 2024년 5월 헵번의 아들인 션 헵번 페러는 시나리오 작가인 호세 이그나시오 살메론, 또 작곡가인 페르난도 벨라스케스와 함께 헵번의 삶을 다룬 뮤지컬 부스칸도 오드리를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마드리드에서 초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헵번의 그 영화와 패션, 또 자선 활동 등은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전시회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로마의 휴일, 또 사브리나,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등 그녀의 대표작 역시 꾸준히 재평가되면서 진 씨와 같은 요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웃지 않을게요. 요즘 사람. 헵번의 생일인 죄송합니다. 헵번의 생일인 햇반은 즉석밥이죠. 실수했는데 저 이러다가 오드리 헵번님 팬덤에게서 저항받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헵번, 오드리 헵번의 생일인 5월 4일과 사망일인 1월 20일에는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 헵번의 팬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녀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또 강력함을 보여주는 반증인데요. 인도주의자이자 패션의 아이콘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로서 그녀의 삶과 업적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헵번이 살아생전 남긴 말을 기억해 봅니다. 저는 유니세프가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하는 일을 깊이 신뢰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에게 큰 희망이라는 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오드리 헵번은 이제 여기 없지만 세상과 작별하기 직전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제2 또 제3의 오드리 헵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프랑스와 모리스, 모나코. Monaco. 28 degrés à l'ombre. C'est fou. C'est trop. On
est tout seul au monde. Tout est bleu, tout est beau. Tu fermes un peu les yeux, le soleil est si haut. Je caresse tes jambes, mes mains brûlent ta peau. Ne dis rien, embrasse-moi quand tu voudras. Je suis bien, l'amour est à côté de toi. On est bien. Monaco. 28 degrés à l'ombre. Tu ne dis plus un mot. J'éteins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Tes lèvres ont le goût d'un fruit sauvage. Et voilà, comme une vague blonde, tu m'emportes déjà. Ne dis rien, l'amour est au-dessus de moi.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스크린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 영원한 우리 마음속의 공주님. 오드리 헵번과의 추억여행 어떠셨나요?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빛과 사랑을 선물해준 오드리 헵번. 그녀가 찾아간 곳마다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죠. 흑백 필름 속에서도 빛났던 그녀의 환한 미소와 아름다움을 넘어 마음으로 기억되는 그녀의 삶은 영화 속에서는 사랑스러운 공주의 아이콘으로, 또 현실에서는 보다 빛나는 삶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애를 추구했던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헵번이 남긴 최고의 명작은 로마의 휴일도, 사브리나도, 티파니에서 아침을도 아는 그녀가 보여준 삶 그 자체가 아닐까요?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했으니까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면 타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라던 햇번의 말을 곱씹으며 진씨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은 박효신 히어로. 어젯밤에 꾸었던 꿈에 나는 너의 노래가 되어 작은 숨소리 그 위를 걷는 가장 예쁜 소리로 사랑을 말했네. 빛이 드는 창가에 걸린 바래져가 그림 속에 난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나는 너의 영웅이 되어 남겨져 있네.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이 되어 바람이 불면 너의 곁에 흩날리리. 햇살 아래 나란히 걷던 우리 집 앞 그 모든 길목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매일 오가는 너를 바라보겠네. 영원히 시들지 않을 꽃이 되어 바람이 불면 너의 곁에 흩날리리. 햇살 아래 나란히 걷던 우리 집 앞